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과 함께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컴퓨터 구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조 과목은 이제 조금 뒤쪽에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제일 먼저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볼게요. 컴퓨터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을까 한번 이제 쉬어가는 코너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죠. 옛날에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했는데 또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옮겨왔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기까지도 많은 역사와 시행착오를 거쳤잖아요. 네, 컴퓨터도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겠죠. 컴퓨터는 제일 먼저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머리로서는 우리 인간의 두뇌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계산을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이렇게 수판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이전까지 은행에서도 이제 주판을 많이 사용을 했죠. 여러분이 이제 정말 오래전에 계산을 할 때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 계산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의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제 톱니바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계산을 조금 빠르게 하려고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덧셈과 뺄셈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로써. 이게 이제 뭘로 만들어졌냐면 이제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톱니바퀴처럼 엇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10번 돌리면 얘가 한 번 돌아가도록 10의 자리에 올림수를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럼 이제 여기가 한 번 돌기 위해서는 어때요? 굉장히 얘가 많이 돌려야 되겠죠. 10번 돌리면 얘가 한 번 가고 또 얘를 10번 돌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돌리다 보니까 나무니까 아무래도 마모도 많이 생기고 또 손상을 많이 입겠죠.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었습니다. 자, 덧셈 뺄셈이 가능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곱셈 나눗셈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이제 계산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곱셈과 나눗셈까지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했어요. 그럼 이제 또 남은 게 뭐냐면 이제 함수 쪽이죠. 그래서 이제 바베이지의 차분기간, 해석기간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적분과 함수가 가능하도록 또 인간들이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분과 함수가 가능한 저런 차분기간,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연산, 제어, 입출력이 가능한 해석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기억 기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죠. 계산하는 연산 기능이 있어야 되죠. 또 입력과 출력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죠. 이런 걸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네, 해석기간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해냈는데 이거를 만들려면 어때요? 후원을 받아야 되겠죠. 후원을 받아서 자금이 모여야지 일단 이게 또 크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문제가 부닥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발전을 해가지고 홀러리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천공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이름에 걸맞게 만들었죠. 천공, 구멍을 뽕뽕 뚫었다, 그죠? 홀, 그럼 우리가 뭐 생각나요? 네, 구멍이 생각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얘는 인구조사, 통계처리, 이런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통계조사를 하는데 한 7년 정도 소요가 됐대요. 우리나라 인구를 몇 명일까 정확한 집계를 하는데 7년 정도 소요가 됐대요. 집계하는 동안에 또 태어나고 또 돌아가신 분이 계시겠죠? 네, 그런 좀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런 천공카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3년 이하로 단축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계가 한번 탄생됨으로써 우리 인간이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7년 걸릴 걸 3년으로 단축시켰으니까 굉장한 일을 해낸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또 튜닝 기계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막 복잡하게 생각되죠. 사람 키보다 훨씬 큰 이런 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학자 튜닝이고요. 1936년도예요. 그래서 실행할 수도 있고 저장에 관련된 튜닝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특수한 테이프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작동하는 기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혹시 이제 이런 영화는, 이건 영화 배우죠. 이미테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튜닝 기계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든 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인물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시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튜닝 기계는 이제 역할을 어떻게 나눴냐면 테이프라는 곳과 또 제어부, 헤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테이프는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칸 한 칸마다 정보를 집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헤드는 이제 테이프에 써진 정보를 읽는 용도, 쓰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요. 자, 제어부는 이제 헤드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좀 컴퓨터적으로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이프는 저장하는 공간이니까 오늘날에 어때요? 메모리가 되는 것이고, 헤드는 이제 정보를 읽고 쓰고 하는 입출력 장치. 그다음에 이제 제어부는 중앙 처리 장치,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튜닝은 컴퓨터 역사 중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이제 발전을 준 계기가 되어서 컴퓨터의 노벨상은 우리가 이제 튜닝상 그렇게 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했고, 이제 드디어 마크 1이 탄생이 됐어요. 마크 1은 이제 하버드 대학의 에이컨 교수가 개발을 했고요. 이게 이제 바로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폭탄 제작에 이용이 되었어요. 컴퓨터가 아주 정밀한 계산을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뭔가 쏘아 올리는 거죠. 쏘아 올리는데 여기를 폭발을 시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 1도만 틀어줘도 얘를 못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해야 되고 얼만큼 날아가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원자폭탄 제작을 위해서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식이라는 명칭이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크 1은 최초의 기계식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기계식 계산기 마크 1이 만들어졌습니다.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최초의 컴퓨터인 ENIAC이다라고 만들어졌어요. 자, 최초의 컴퓨터 ENIAC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의 크기가 이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막 선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에커트라는 교수님과 머클리라는 교수님이 이제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에서 탄도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목적은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이제 최초의 컴퓨터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 이제 회로 소자로서 진공관을 썼어요. 진공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컴퓨터 내부에 보면 지금은 어떠세요? 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진공관처럼 생긴 거 이제 여러분이 백열등의 아주 조그만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18,800개를 넣어서 이 속에서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노력이었죠. 이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무게를 재봤더니 한 30톤쯤 되고, 길이만 해도 25m가 되고, 이 전선이 있죠. 이 전선이 특징이에요.
이 전선 길이만 재봤더니 130km나 되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50평이다. 그죠? 한 대의 컴퓨터가 차지하는 공간이 이제 50평 정도 차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래도 이제 컴퓨터의 모습을 갖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연산의 실력을 갖췄느냐. 마크 1이 최초의 기계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크 1이 1초에 덧셈을 3번 한답니다. 그런데 이 애니악은 1초에 연산을 5,000번을 한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타임즈가 어떻게 이제 소개를 했냐면 100명의 전문가가 1년 걸릴 그런 문제를 이 애니악은 24시간 만에 풀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죠. 컴퓨터는 이제 대단한 게 나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이 기계를 만든 다음에 단점은 계속해서 이제 보완해 가겠죠. 제일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것의 문제였어요. 진공관의 문제였거든요. 이 백열등처럼 생긴 거 얘는 이제 유리잖아요. 그래서 열이 발생이 돼요. 열이 너무너무 발생이 되면 어때? 이 유리가 깨지겠죠. 그래서 열을 식혀줘야지 되는 거예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제 에어컨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저 진공관은 또 수명도 짧아가지고, 계속 교체가 해줘야 되고, 한 개만 깨져도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깨지면 안 되니까 옆에서 이제 또 지키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중요한 기계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전선이기 되는 거죠.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바꿀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이 A 더하기 B를 했다가 뺄셈을 해야지 그럼 빼기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된 거예요. 회로를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빼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꼽아야지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스위치가 몇 개였냐면 6,000개였다 그거죠. 그러니까 한 번 세팅하려면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6,000개의 스위치를 다시 조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00개 스위치 조작하기 쉬울까요? 힘들어요. 아무렇게나 또 눌렀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것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바꾼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 그럼 또 며칠을 밤샘 작업을 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애니악은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고치려면 여기는 스위치 조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스위치 조작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애드삭이 나옵니다. 애드삭. 어때요, 여러분이? 깔끔해졌죠? 네, 한번 애니악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애니악은 이렇게 전선이 너덜너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애드삭으로 오면서 깔끔해졌군요. 그 많은 전선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위치 세팅 작업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이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뭔가 기억하는 장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격장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최초로 적용된 컴퓨터가 바로 애드삭이라는 컴퓨터가 돼요. 이것이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자, 애드박으로 발전이 됐어요. 네, 더 깔끔해졌나요?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애드박은 본노이만에 의해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컴퓨터가 익히는 이진수를 이제 채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간단하지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채택한 건 뭐였어요? 네, 애드삭이다 그죠. 네, 본노이만에 의해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한 건 무엇이다? 애드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군요. 됐죠? 이런 발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니박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 기존에는 우리가 컴퓨터라는 것은 이제 워낙 고가의 장비이기도 하지만 항상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됐어요. 그래서 탄도 거리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얼만큼 날아가서 저 목표물을 폭파시킬 수 있을까,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거리 계산, 그런 데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니박에서 이제 상업용으로 우리 실생활을 이용해서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시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겠죠. 자, 에커트 모클리에 의해서 유니박이 개발이 됐고, 순수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순수하게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업용 컴퓨터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니박을 이용을 해서 이제 미 통계국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에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프로그램 세팅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스위치로. 끔찍하죠. 스위치 코드 뺐다가 다시 꽂았다가 원하는 위치에 꽂았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컴퓨터 역사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을 합니다. 내장 방식은 본노이만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고, 거기에는 이제 컴퓨터 기억 장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 들어옵니다. 기억 장치가 없으면 프로그램을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억 장치가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이제 저장한 다음에 명령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 그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대한 개념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거죠. 애니악은 최초의 전자계산기다. 물론 이제 우리는 학문적으로는 최초의 전자계산기를 이제 애니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어떤 분이 아니야,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이 아니라 이제 다른 거 ABC라는 컴퓨터야라고 해서 이제 또 법적으로 또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그 책에는 이제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장 방식을 채택한 것은 에드삭이다. 또 내장 방식을 이제 본노이만에 의해서 완성하는 것은 에드박이다. 네, 유니박은 최초의 상업용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외장 방식과 내장 방식 구분되겠죠. 우리 내장 방식을 기억하세요. 네. 기억장치 안에 프로그램을 저장시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스위치를 조작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본노이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기억 소자의 발달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자, 1세대 때는 진공관을 썼다 그랬죠? 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진공관처럼 진공관이에요. 한번, 이렇게 이제 유리처럼 생겨 있는 거죠, 유리. 그래서 이 유리가 굉장히 작고 얇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관, 영어로는 이제 튜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됐죠? 그것이 이제 2세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이 해서 이제 이 유리를 빼자, 유리 빼고 트랜지스터, TR, 약자로 TR이라 그러죠?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직접 회로가 IC입니다. IC. 그래서 여기서부터 IC가 나온 때가 이제 3세대부터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1세대는 그러면 이제 몇 년도 정도 되나요? 그러면 1940년대 정도 되고요.
2세대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 중이었죠. 1950년대가 되는 거고 3세대가 이제 60년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3세대부터 우리가 기억 소자로서 IC라는 직접화시킨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얼마나 많은 이제 명령어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이제 마구마구 집어넣은 거예요. 직접화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직접회로.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때 뭐라고 써졌어요? 4세대 때 LSI다. 그렇게 적어져 있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IC, 그죠? 직접회로 기억을 합니다. 몇 세대다라고 그랬어요? 직접회로. 네, 3세대다라고 그랬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LSI가 되는데 얘는 L이 이제 라지, 고밀도 직접회로가 돼요. 그래서 얘는 4세대가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관건은 뭐예요? 그 조그만 사각형 같은 곳에 얼마나 많은 명령어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기술력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보다 더 집어넣었어요. 너무 집어넣었어요. very large, VLSI. 그래서 초고밀도, 네, 직접회로다라고 하고 이제 5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요 소자의 발전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 속도를 한번 볼까요? 네, 연산 속도. 네. 처리하는 속도입니다. 1초를 기준으로 컴퓨터는 어때요? 여러분보다 어때요? 더 빠르죠? 그래서 1초를 기준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1초가 있는데 1초라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눈 깜빡하면 1초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는 더 이제 세밀하게 이제 작업을 해서 1초를 어쨌냐면 1000으로 나눴어요. 1000분의 1초.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 인지할 수 있을까? 1000분의 1초? 네. 얘를 10의 마이너스 3승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초를 이제 우리가 초는 세컨드 S로 표현을 하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승초, 1000분의 1초를 우리는 밀리세컨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의 약자 M, S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3식의 변화를 줘보세요. 그래서 밀리,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다라고 합니다. 밀리, 마이크로, 나노, 네, 피코, 자, 펜토, 네, 아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초,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초, 10의 마이너스 9승초,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마이너스 15승, 10의 마이너스 18승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밀리가 빠를까요? 아토가 빠를까요? 네. 자, 여러분이 100m 달리기를 합니다. 100m. 네. 몇 초에 뛸 수 있어요? 네. 자, 한참 때는 18초에 뛰었죠. 네, 지금은요, 한 30초 뛰나요? 네. 자, 18초에 들어온 사람이 빨라요? 30초에 들어온 사람이 빨라요? 네, 18초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낼 때는 작은 거에 빠른 거죠. 자, 밀리세컨드하고 아토세컨드 어디가 더 빠른 거예요? 여기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다음 중 빠른 순서는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느린 순서는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잘 보고 판단합니다. 자, 되겠죠? 연산 속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특징을 보세요. 예, 주요 특징이 또 만만치 않죠? 그래서 1세대 때는요, 여러분이 보면은, 뭐 중심이었냐면, 하드웨어 중심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2세대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걸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하드웨어거든요. CPU, 네, 주격장치, 모니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 다 눈에 보이죠. 이게 다 하드웨어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발전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살 때도 마찬가지죠. CPU가 얼마짜리를 살까?
그죠? 그 다음에 본체의 디자인은 어떤 걸 살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컴퓨터를 구입을 할 때 구입하러 이제 매장에 갈 때 오피스는 뭘로 하지? 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에 대한 발전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드웨어만 좋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가지고 집에서 타자 연습 메모장 그 정도만 하고 있다. 너무 아깝죠. 네. 그래서 이제 고난이도를 하려면 또 좋은 제품을 사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좋은 컴퓨터를 샀는데 집에 윈도우즈가 없고 옛날에 사용하는 도스로서 컴퓨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100%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내가 100%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 그걸 소프트웨어가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발전이 1세대 때 먼저 이루어지고 2세대 때 이제 또 이제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전.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일괄 처리다 그랬습니다. 일괄 처리. 1세대 때 이제 일괄 처리 방식이 나옵니다. 처리 방식은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 쪽에서도 이제 자세히 다루고 될 건데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잠깐 알고 가고 또 거기서 또 한 번 더 들어봐도 되겠죠. 그래서 1세대 때는 일괄 처리 방식이 되는 것이고 2세대 때는 이제 얘보다 한 단계 발전해서 온라인 실시간 처리가 합니다. 실시간.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처리를 하게 되냐면 3세대 때 시 분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시 분할 처리. 네.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때는 이제 무슨 처리를 하게 되냐면 분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자, 3세대, 4세대 이렇게 됐어요. 네. 자, 배치 처리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일괄 처리는 이제 배치 처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배치. 자, 온라인 실시간 처리다. 온라인이죠. 온라인. 이렇게요. 네. 자, 시 분할이다. 여기서 이제 시는 C가 아니고 C예요. 네. 타임입니다. 타임. 시간 할 때 타임. 네.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다. 시간을 분할한 것이다. 네, 분산 처리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일괄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모아두었다 처리한다. 모아두었다가 네, 모아두었다가 고이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빨랫감을 한 곳에다 모아두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그게 이제 일괄 처리가 되는 거죠. 네. 평소 때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기 하루 전날 몰아쳐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일괄 처리다. 자, 일괄 처리를 꼭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죠. 어쩔 때 네, 그죠? 도시가스 계산할 때, 그 다음에 또 전기세 낼 때,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월급 계산할 때, 월급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다 모아두었다가 이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자, 온라인 실시간 처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은행일 볼 때, 그렇죠? 내가 통장에다가 10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보여준대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좀 불안하죠? 바로 결과를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의 예약 업무. 네. 자, 내가 좌석을 20번을 예약을 했어요. 바로 예약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온라인 실시간 처리가 이제 필요한 경우이고. 자, 시간 분할해서 처리하는 게 이제 시 분할입니다. 그래서 A, B, C. 내가 처리할 게 A, B, C가 있다 그거죠. 어떤 사람은 A를 다 처리하고 나서 B 처리하고 C 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죠. 세 과목을 시험을 본다. 그럼 A를 완벽하게 하고 B하고 C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A 딱 10페이지 공부하고 B도 10페이지, C도 10페이지. 다시 또 A라는 과목 10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하면은 또 골고루 점수를 잘 받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시분할 처리다 그거죠. A 10초, B 10초, C 10초. 다시 A 10초, B 10초, C 10초.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10초다라는 것을 줬지만 컴퓨터 쪽은 어때요? 네, 10초면 무지 길어요. 다 이런 시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초 단위로 바꾼다. 그럼 여러분이 10의 마이너스 9승초를 인식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좀 인지하기 힘든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거. 자, 분산 처리도 요즘에 이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나눠서 처리하는 거죠. 뭘 나눠요? 시분할은 시간을 나누는 거잖아요. 분산 처리는 일을 나눠요. 일을. 내가 주어진 일을 누구랑 나눠요? 여러 대의 컴퓨터와 나눠요. 자, 내가 처리할 양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자,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 C라는 컴퓨터가 서로 나누어서 처리한다 그죠. 그래서 일을 분산 처리한다 그죠. 작업의 양을 분산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분산 처리하려면 얘네들이 어때요? 이 자료를 서로 공유해서 써야지 되겠죠. 그래서 공유해야 돼요, 자료를. 공유하려면 뭐가 발달이 돼야 돼요? 네트워크가 발달이 되어야 돼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산 처리하면 공유, 네트워크 이런 개념이 같이 들어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리 방식의 전반적인 발전이 되는 것이고요. 2세대 때 봤더니 뭐가 있냐면 자, 여기서 다중 처리가 있고 다중 프로그램이 이제 여기서 발전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다중 프로그램이 되었나요? 자, 두 개가 다 다중이 붙었네요. 자, 뭘 다중? 여러 개의 일을,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한다 그거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 처리. 자, 그런데 차이점, 그러면 두 개 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차이점은 다중 처리는 CPU가 딱 한 개예요, 한 개. CPU 한 개가 여러 개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이제 다중 처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중 프로그래밍은 자, 다시 볼게요. 다중 처리가 CPU가 여러 개 있는 거, 여러 개,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다중 프로그램은 이제 CPU가 한 개인 거, 한 개가 처리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CPU가 여러 개 있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게 뭐라고요? 자, 멀티 프로세싱, 다중 처리가 되는 것이고, CPU 한 개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게 다중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리 방식의 전반적인 거, 일괄 처리, 온라인 실시간, 시분할, 분산 처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발전을 보면은 1세대 때는 이제 저급 언어였어요. 저급 언어. 자, 2세대 때부터 이제 고급 언어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게 저급 언어고 어떤 게 고급일까? 저질, 고질 그런 뜻이 아니라 저급이다 그러면 기계가 알아먹기 쉬운 언어예요. 기계가. 그러니까 일단은 기계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 중심의 언어로 내가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기계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건 뭐죠? 이진수예요. 기계는 다 이진수로 되어 있어요. 즉 0이다, 1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프로그램 짜기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하시오. 그럼 A가 이진수인 거예요. 얘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1010. 예를 들어서 더하기, 또 더하기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건 뭐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라는 표현 또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겠어요? 프로그램 언어가 이렇게 짜여져 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힘들죠.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언어예요. 이거를 이제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 기계는 이걸로 말해요. 자, 우리가 기계 쪽에 맞춰간 거죠. 이게 이제 저급 언어가 돼요. 저급 언어. 저급 언어에는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 언어 쪽에서 배우겠지만 기계어와 어셈블리가 이제 저급 언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고급 언어는 이제 인간 중심 언어예요. 아, 이걸 도대체 못 알아먹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알아보는 언어를 만들고 별도의 번역 과정을 거쳐서 이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기계한테 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고급 언어는 이제 여러분이 저급 언어, 기계어와 어셈블리 언어를 뺀 나머지 언어는 다 고급 언어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저급 언어에 대한 발전, 고급 언어에 대한 발전 이렇게 된 거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때 운영체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그럼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도스, 윈도우즈, 유닉스, 리눅스,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운영체제도 어떠세요? 우리가 별도의 과목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컴퓨터 구조 이 과목이, 네, 컴퓨터 구조 과목이 전반적인 걸 이렇게 모아놓은 경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컴퓨터 구조 과목을 배울 때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만 해도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용어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를 한 방에 한다라는 건 힘들죠.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뒤쪽에서 다시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이렇게 하죠. 어떻게 공부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부터 막 파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그냥 이런가 보다 느끼면서 마지막 강의까지 한번 들어보고 이제 두 번째 강의부터 들어오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뒤쪽에서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건 뒤쪽에서 다룰 거에서 스킵하고 또 스킵하면 또 여러분 또 너무 답답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듣고 또 뒤쪽에서 한번 더 들으면 이게 더 많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때 시 분할 처리를 했고요. 자, 3세대 때 보면 OMR, OCR, MICR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들이 이제 OMR이다. 이런 OMR 답안지로 시험을 보죠. 마킹,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마킹을 하죠. 자, 그런 것들입니다. OCR은 이제 지로용지 같은 거, 문자로 읽는 거. 그 다음에 MICR은 이제 잉크를 묻혀서 인식을 하는 것, 수표 같은 것. 자, 그런 장치들을 이제 3세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 정보 시스템. 경영 정보 시스템, 우리가 이제 경영 컴퓨터를 이제 경영에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바로 이 부분에 3세대 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4세대 때 비로소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PC가 이제 바로 이제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상기억 장치에 대한 도입. 가상기억 장치는 또 뭘까? 자, 이것도 이제 뒤쪽에 나오게 되는 거죠. 기억 장치면 기억 장치지 왜 가상이라는 말이 붙었을까라는 거죠. 자, 모든 프로그램은 주격장치에 올라와야지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켜가지고 한 가지 작업만 하지 않죠. 이 작업, 저 작업, 많은 작업들을 하죠. 그거 하나하나가 다 메모리에 올라와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행할 때마다 메모리에 차곡차곡 올라오는 거죠. 근데 메모리가 다 찬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인간들이 생각을 해내겠죠.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격장치처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조금 여유를 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걸 이제 가상기억장치 기법이다 그래요. 실질적인 메모리는 아니지만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모리처럼 쓸 수 있는 기술, 네, 그걸 가상기억장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개발이 됐습니다. 마이크로는 작다라는 거죠. 프로세서는 일처리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우리가 보통 프로세서다 그러면 CPU 쪽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자가 들어갔어요. 이게 작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자, 분산 처리를 위해서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세대 때를 보세요. 자, 5세대 때는 이제 좀 어렵죠. 용어들이. 인공지능이다 그랬습니다. 5세대. 네, 5세대.
인공지능 우리가 이제 AI다라고 이해를 하죠. 로봇인데 인간의 머리를 좀 가질 수 없을까라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패턴 인식입니다. 패턴. 전에는 어때요? 우리가 비밀번호로만 잠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양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잠금 장치의 패턴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러분 쉽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 많죠. 또 기역자, 니은자. 조금 난 어려워. 아니요. 저는 좀 어렵게 했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은 뭐 디귿자. 그죠? 디귿자. 그죠? 네, 여러 가지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 휴대폰에 들어가서 보죠. 퍼즐 이론입니다. 퍼즐 이론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주는 거죠. 세탁기에 물이 많으면, 세탁물이 많으면 물을 많이 넣는 것. 자, 그렇게 이제 기계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이제 뭔가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뭐 무게를 가지고 물의 양을 계산한다든지, 또는 이제 어디까지 세탁물이 이제 들어왔을 때 물의 양을 계산한다든지, 이제 그런 계산법이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상황을 이제 적용시키는 것. 그게 이제 퍼즐 이론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컴퓨터의 세대별 특징을 봤다라는 거죠. 이제 각 세대별로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습니다만 그 표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살펴봤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세요. 집적 회로. 자, 집적 회로 여러분 몇 세대다라고 그랬어요? 네, 3세대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집적 회로는 그 조그만 사각형 안에 명령어를 몇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기술력이다라고 그랬죠. 네. IC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럼 몇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걸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100개 이하로 집어넣은 걸 SSI다 그랬어요. 스몰 SSI 용어상으로. 자, 1000개까지 집어넣은 거를 MSI다 그랬습니다. MSG가 아니라 MSI예요. 네. 그 다음에 10만 개까지 집어넣은 거를 LSI라 그랬어요. 라지. 네. 그 다음에 100만 개까지 집어넣은 것을 베리라지. VLSI다 그랬어요. 10만 개 이상을 집어넣는 걸 ULSI 기술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네. 배웠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출제가 됐어요. VLSI, ULSI 공무원 시험 쪽에서. 그래서 100만 개까지 집어넣은 거 VLSI, 100만 개 이상을 집어넣는 거 ULSI 참고로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 회로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뒤쪽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디지털 컴퓨터다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컴퓨터의 반대가 뭐예요? 네.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디지털 컴퓨터예요. 네, 디지털 컴퓨터의 반대는 뭐냐면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입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세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디지털 세대는 이제 이런 방식이죠. 0과 1로 구성된 이제 모양. 아날로그는 이제 감성, 인간의 감성, 심장이 뛰는 듯이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나오는 걸 이제 아날로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논리 회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네. 그다음에 얘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얘는 증폭 회로다. 증폭 회로. 명칭을요.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 회로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네.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본 노이만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에드삭에 이제 채택한 것이다. 맞죠? 본 노이만의 내장 방식. 네. 자, NS는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0억 분의 1초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초 생각나요? 네, 제일 먼저 뭐였어요? 자, 밀리세컨드, 마이크로, 나노, 피코, 네, 펜토, 네, 아토 이렇게 했었죠. 네. 한번 해보세요. 네.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 틀렸죠? 네.
자,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 바로 이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ENIAC은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다. 아니죠.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는 여러분 뭐예요? 바로 유니박이 되는 거죠. 유니박. 네. 미국 인구 통계 처음으로 사용된 거 유니박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겠군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네. 하나의 칩 위에 100만 개 이상의 게이트를 집적화시킨 메모리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왔죠?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죠. 그래서 100만 개까지가 우리가 LSI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10만 개까지를 LSI라 그러고 100만 개까지를 VLSI, 100만 개 이상을 뭐라 그래요? ULSI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만 개 LSI, 100만 개 VLSI, 그 이상은 ULSI. 일단 기준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것에 관한 문제는 이제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행을 한 거고요. 네, 그 다음 3번 문제 보세요. 네, 다음 중 컴퓨터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파스칼의 계산기는 네, 사칙 연산이 가능한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는 뭐가 있었죠? 기계식. 뭐가 있어요? 네, 마크 1이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뭘까요? 천공카드 시스템은 홀러리스가 개발했다. 맞죠? 그래서 인구 통계에 이용이 되었다. 자, 에들삭은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맞죠? 자, 유니박은 최초의 상업용 계산기다. 맞는 표현이 되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4세대의 컴퓨터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4세대입니다. 네, 개인용 PC가 등장을 했다. 4세대죠. 네.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이 개발되었다. 다중 프로그램 몇 세대요? 2세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상기억장치죠. 네. 기억 소자로 고밀도 집적회로 LSI 다 4세대가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2번이 되겠군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본 노이만은 어떤 원리를 제창했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컴퓨터 역사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걸 제창을 했죠. 본 노이만 하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이 나요?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생각이 나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